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내가 이사 온 이후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공포썰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는데 어딘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가느다란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처음엔 그것이 옆집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그 소리가 내 문 앞에서 멈추는 듯했다. 나는 문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이상하게도 겁이 나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복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적막한 어둠과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일 뿐이었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 소리 말인가요? 아, 그건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특히 이 단지의 13층에서 많이 들려요. 이상한 점은 내가 사는 층이 바로 13층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웃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단지 이전에 그 층에 있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고 그냥 과로사였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점점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그것이 단순한 공포감 이상의 무언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가 들리는 밤 12시가 되기 전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얻어 CCTV 영상을 검토하던 중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소리가 들리던 시간이 되자 아무도 없어야 할 복도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난 것이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CCTV 화면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실루엣만 흐릿하게 보여주었다. 몸은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낀 생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뭔지 모를 슬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 존재가 정말로 우리의 세상에 남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그녀에게도 무언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날 이후로 나는 13층에서 들리던 소리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은이 복도를 거닐며 들리던 소리뿐이었다. 결국 그 소리도 어느 순간 사라졌고 나는 그 아파트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이사를 갔다. 하지만 가끔씩 그 아파트의 13층을 떠올릴 때마다 그 소리의 주인공에게 평화가 찾아왔기를 기도하곤 한다. 아직도 그녀는 그곳에서 떠나지 못한 채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호기심이 많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흉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자신이 직접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미쳤냐며 말렸지만 민수의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주말에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폐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는 길은 오솔길로 이어져 있었고 주변은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낮고 허름한 외관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의 코를 강한 곰팡이 냄새가 찔렀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방의 벽에는 이상한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돌아가라, 여기는 너의 곳이 아니다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낙서를 보고 조금 겁이 났지만 호기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딘가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뒷면에는 우리를 잊지 말라고 또 다른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내려갔지만 민수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방에 이르자 민수는 그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쪽 벽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가까이 다가가자 벽지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벽지를 조심스레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다 벗겨냈을 때 그 뒤에는 오래된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한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작은 지하실이 나왔고 그곳에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행복한 가족의 집이었지만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격히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순간 불현듯 느껴지는 차가운 손길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너도 우리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와 죽을 힘을 다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곳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가슴 한켠에 그날의 기억을 지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픽션이며 민수와 같은 호기심 많은 모험을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무서운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밤 11시쯤 되었을까 모두가 각자의 방에 앉아 컴퓨터 앞에 몰려앉아 있었다. 서로 화상 채팅을 켜놓고 한 친구가 말했다. 얘들아, 요즘 가장 핫하다는 그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솔깃해진 나는 즉시 흥미를 보였다. 아니, 뭔데 그게? 친구는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딘가에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어.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온라인 검색에도 흔적조차 없는 곳이야. 듣기로는 그 마을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대. 이야기가 계속되자 우리는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 마을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찾았어. 아직도 그 마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나 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검색을 하다가 자취를 감추었대. 그날 우리는 그 마을에 관련된 모든 인터넷 글을 찾아다녔다. 하나같이 기묘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을을 찾아가는데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기억을 잃고 길을 되돌려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마을에 들어간 이후 계속해서 특정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그 숫자는 13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꿈에서도 그 마을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마주친 그 마을은 섬뜩할 만큼 조용하고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뿌연 안개만 이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어느 순간 꿈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방해 없이 각자의 방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우리는 그 경험이 꿈속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우리는 그 후에도 한동안 잃어버린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봤지만 그날 이후에는 그 어디에서도 그 마을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그 마을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정보가 사라져버렸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다니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여름밤이 되면 여전히 가끔씩 그날 밤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귓가에 맴돌곤 한다. 어쩌면 그 마을은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과 함께.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숫자 13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자고.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 소리나 옆집 애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하고 불길한 소리로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인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10층에 위치한 내 집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다. 곧이어 철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문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도어캠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결국 현관문으로 향했다. 천천히 문을 열어볼 용기를 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간 뒤 다른 생각을 하려 노력하며 TV를 켜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쿵쿵쿵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렸다.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두려움이 커져갔고 결국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관리실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답하긴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나오는 듯했다. 몇 시간 후 이제는 새벽 2시가 지나갔을 때였다. 그 쿵쿵거림은 이제 막 주방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부엌을 돌아다니며 문과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걸어갔지만 그곳에는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의자에 앉아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촛불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른 뒤에야 쿵쿵거리는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그 소리는 매일 새벽마다 나를 찾아왔다. 며칠 후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들었죠? 그 소리요? 이 아파트에 살던 이전 세입자가 실종된 후로 계속 들린대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모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 이곳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이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끔 먼 곳에서도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아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다.